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부동산의 분류 파트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 자체가 크게는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크게 토지 분류와 주택의 분류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전통적인 출제 패턴, 경향을 놓고 본다면 토지의 분류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되 가끔 가다가 주택의 분류 파트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토지 분류 역시도 크게는 법에 의한 구분이 있고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 두 가지가 있죠. 법에 의한 구분은 그러면 크게는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구분하는 것 공법 공부하다 보면 다 배우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정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28개의 지목으로 토지를 구분하는 경우 배우신 바도 있죠.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법률에 의한 구분이 되고 보통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부지, 택지, 대가 나오는데 대라고 또 해도 좋고요. 지자를 붙여서 대지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부지, 택지, 대지는요. 공간적 개념이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부지를 얘기할 때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비건축 용지, 자, 비건축 용지로 구분이 되죠. 이때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와 도로나 하천이나 철도용 부지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비건축 용지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을 우리는 부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만 묶어서 택지라고 얘기하겠죠. 택지. 근데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택지 이 말이 나오면 반드시 세 글자가 따라 붙는다라고 배우셨어요. 어떤 세 글자?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세 글자가 따라 붙죠. 따라서 택지는요. 굳이 구분한다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조성이 되었거나 그런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택지 중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만 지목이 대가 되기 때문에 지목상 대인 땅이 되고요. 공업용지는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지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건축이 가능한 건축용지와 도로나 하천의 바닥 토지, 철도용 부지처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묶어서 부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 택지 중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만 지목이 대인 대지에 속하고 공업용지는 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이점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지를 얘기할 때 건축이 가능한 건축용지는 물론이고 도로나 하천의 바닥 토지, 철도용 부지처럼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땅 또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지. 그래서 요새 출제되는 문장을 보면 일정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이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지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자, 부지 중에서 택지 나왔죠. 택지는 세 글자 주거, 상업, 공업 줄여서 주상공이죠.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땅을 뭐라 그래요? 택지다. 이 택지는 건축법상 대지와 유사하다.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지목이 대인 땅인 대지와 건축법상 대지는 단어는 똑같이 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의미는 달라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 속에는 주거, 상업, 공업 용지가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택지와 유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에 비해서 대지는 지목이 대인 땅이에요. 지목이 대인 땅. 그럼 지목이 대인 땅은
주거 상업용지만 지목이 될 것이고 공업용지는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목이 된 땅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건축법상 대지와는 항상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왜냐? 건축법상 대지 속에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가 모두 포함되는데 지목이 된 땅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만 포함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거용지와 상업용지까지만 본다면 건축법상 대지, 지목이 된 땅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업용지까지 확대한다면 지목이 된 대지와 건축법상 대지는 일치하는 개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와 지목이 된 땅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묶어서 항상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후보지 이행지 나오는데 후보지 이행지도요. 정말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자주 물어봅니다. 일단 후보지와 이행지는 둘 다 용도가 어떤 땅이 지금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을 구분하면 그게 택지지역, 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구분이 되죠. 자, 용도지역은 택농임이에요. 그런데 이때 용도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을 후보지란 말을 쓰거든요. 예를 든다면 임지지역이 농지지역 또는 농지지역이 택지지역 이렇게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 이렇게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면 이것은 용도지역 간에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 아닙니까? 맞죠? 이처럼 용도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후보지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든다면 임지지역이나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고 할 때 택지 후보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택지가 나오면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택지 이 말이 나오면 반드시 어떤 말이 따라 붙는다? 주상공 세 글자가 따라 붙는다.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택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다시 구분되고요. 만약에 공업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주거지역 이렇게 용도가 바뀌고 있다면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행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바뀌고 있다면 이때는 주거 이행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후보지와 이행지의 공통점은 둘 다 어떤 땅이 지금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는 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용도지역 간에 용도가 바뀔 때는 후보지라고 얘기할 것이고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뀔 때는 이행지란 말을 쓴다. 차이점은요. 용도지역 간자가 붙으면 후보지고 용도지역 내자가 붙으면 이행지다. 이런 차이점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일 때는 후보지가 되고요.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이행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후보지가 됐건 이행지가 됐건 용도 전환 중일 때만 용도가 바뀌고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단어들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바꾸면 이미 용도의 전환이 완료되었다. 용도 전환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단적인 예로 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면 택지 후보지라고 말하겠지만 택지지역으로 완전히 용도가 바뀌었다. 그럼 이미 택지지역이 된 거지 후보지란 말을 쓸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지만 이행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 부정이 되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필지와 획지 나왔죠.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땅을 필지라고 말하고요.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 개념의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번자가 나오거나 등기, 등록의 단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필지를 답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획지는 유사한 가격 수준을 갖는 일단의 토지다. 자, 가격 수준을 가지고 구분이 되는 땅이니까 성격상 당연히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획지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의 단위가 된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교할까요?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죠. 획지는 경제적 개념. 또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인데 획지는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의 단위가 된다. 차이점만 구분하셔도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맹지와 대지 나왔네요, 여러분. 근데 맹지는 뭐라 그랬지 제가? 눈에 뵈는 게 없는 땅이다. 맹은 한자로 앞 못 볼 맹이죠. 그럼 땅이 왜 앞을 못 보게 될까? 사방이 다른 땅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어떤 면도 공도와 도로와 길과 접속된 면이 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맹지라고 해요. 그 맹지는 당연히 토지 가치가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축법상 땅의 한쪽 면이라도 도로와 길과 연결된 면이 있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사방이 막혀서 길과 연결된 면이 한쪽도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맹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공도가 도로예요, 도로. 도로, 길과 연결된 면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땅으로 둘러서 있으니까 그 맹지의 소유자는요, 도로에 길과 연결하려면, 나가려면 남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결과 민법상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이 도출되면서 더불어 주의토지 통행권과도 관계가 있는 땅이 바로 뭐다? 맹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했을 때 지목이 대인 땅도 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한자가 달라요. 이때 대는요, 한자로 자루대자를 쓴단 말이죠. 자루대. 그래서 이때 대는요, 자루대라고 보시면 자루대.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 대지는 자루 모양의 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담아서 먼 곳까지 이동하는 도구다, 수단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럼 이동 과정 속에서 자루의 입구가, 주둥이가 넓으면 내용물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자루의 입구, 주둥이는 좁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자루 모양의 땅이란 입구가 좁은 토지예요. 근데 입구가 좁은 땅이라는 것을 예쁘게 말하면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와 접속면을 갖는 땅을 우리 뭐라 그런다? 대지인데 통로가 좁다. 그럼 좁은 통로에 의해서 길과 연결된 땅, 이게 골목길이죠. 골목.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대지는 골목 안쪽의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당연히 상식적으로 대로변의 땅보다는 골목 안쪽의 땅은 당연히 값어치가 깎이기 때문에 감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맹지와의 차이점, 맹지도 가치는 깎입니다. 그런데 맹지는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대지는 통로가 좁을 뿐이지 도로와 연결된 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맹지와 대지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지와 건부지 나왔죠.
나지는 이게 벌거벗을 나치할 때 나거든요. 그럼 땅이 벌거벗었다 이 말이 뭐냐면 땅만 있다는 거죠. 땅 위에 지상 땅 위에 계량물 등이 없는 건축물 등이 없는 땅 맨 땅만 있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나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건부지는요. 앞에 건자가 붙었죠. 그럼 건물은 이 건자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땅이 건부지고 맨 땅만 있을 때 나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나지의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나지를 예쁘게 포장하면 나지랑 지상에, 즉 땅 위죠. 지상에 건축물 등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너무나 자주 물어봐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사법상 권리. 자,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땅인데 기출문제에서 사법 앞에 공법을 붙여가지고 공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는 땅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틀렸던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는 나지는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요. 토지의 가치 자체는 건물이 없는 나지의 가치가 건물이 있는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땅만 있다면 건물이 있는 경우보다는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땅만 있다면 건물이 있는 땅보다는 땅만 있는 경우가 토지거래 자체가 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때 거래가 쉽다 이 말을 시장성이 풍부하다고 하고요. 또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점을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여 시장성이 풍부하고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월하므로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치는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나지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외적으로는 오히려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봐봐요.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죠. 건부 감가는 뭐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깎이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예외적으로는 오히려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예외가 뭐냐? 크게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자,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또 토지 보상 구역 내의 건부지. 그리고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 건부지는 오히려 나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제 공지가 나왔죠. 공지. 근데 공지는 이 공자가 한자로 빌공이죠. 빌공. 그 빌공이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비어있는 땅이다. 그럼 비어있다? 이 말이 뭘까요?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필지 내에서 용적률, 건폐율을 비롯한 공법상 규제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비어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정답은 공지라고 보셔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필지 내에서 공법상 규제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지 나와 있죠. 소지. 근데 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원지라고 돼요. 원지. 근데 얘는 자연 상태 그대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 그대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소지 또는 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소지인데 저 앞에 대지 써 있잖아요. 그럼 출제자가 대지란 말 대신에 택지란 말을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소지라고 하는데 너무 문장이 길어가지고 나 외우기 어렵다 하시면 개발되기 이전 여기만 나와도 이미 정답은 소지라고 보셔도 지장 없어요. 자, 법지와 빈지 나오는데 벌써 보세요. 법지는요. 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법자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활용실익, 실질적인 이익은 없거나 적은 땅을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하고요. 또 법지는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땅이에요. 경사진 부분의 토지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경사진 부분, 경사졌다 이렇게 말 나오면 이미 정답은 법지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고요. 이제 법지의 상대적 이름은 빈지입니다. 빈지라고 하는 것은 법지와 반대로 법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활용 실익은 있는 땅을 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빈지를 예쁘게 말하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라고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선화지 나왔죠. 이 선은요. 앞에 어떤 말 생략됐다? 고압이란 말이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땅, 고압선 아래의 땅을 선하지라고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고압선 지나는 땅, 고압선 아래의 땅을 제값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선화지는요. 거래나 이용에 제한을 많이 받는 토지다. 또 그만큼 가치가 깎이기 때문에 선화지 감가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화지란 고압선 아래의 땅으로서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을 많이 받고 가치가 깎이기 때문에 선화지 감가가 발생한다. 이 정도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포락지 나왔는데 포락지도요. 상당히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포락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포락지를 정답으로 구하실 때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잠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이 붙든 간에 해석해 봤을 때 물에 잠겼구나 라고 해석이 되면 무조건 포락지가 답이죠. 전통적으로 포락지 얘기할 때는 포락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뭐 침식작용 또는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를 말한다 라고 등장했던 게 전통적인 표현이라면 오늘날에는 포락지란 침식작용으로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반이 절토되었다는 말이나 침식작용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 것이고 하천의 바닥이 되었다는 말이나 수면 밑으로 잠겼다는 말은 결국 해석해보면 같은 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신 뒤에 자주 나오는 문장을 자꾸 반복해서 말해보고 읽어보고 써보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장이 머릿속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문장 나올 때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네 하고 자신감 있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휴한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쉬고 있는 땅이 휴한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인삼농사를 짓고 나면 연이어서 인삼농사를 못 지어요. 그럼 한 2, 3년 묵혀두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삼농사 후에 지력의 회복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로 쉬고 있는 묵혀두는 땅을 뭐라고 한다? 휴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계지가 나오는데 한계지는 택지이용의 최원방권.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택지이용의 최원방권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한계지라는 거죠. 또 한계지의 경우는 이웃한 농지와 지가면에서 상호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지가의 어떤 격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한계지 지가와 이웃한 농촌 토지의 지가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단절지가라고 해요. 단절지가. 지가의
연결성이 끊어졌다 또는 이웃한 농지와의 지가의 격차가 크다. 이걸 단절지가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안지 나왔는데 공안지는요.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땅을 뭐라 그럽니까? 공한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 부동산 활동상 토지 구분 관련된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주택 분류 나오죠. 주택의 분류도 크게 건축법 시행 영상의 구분과 주택법상의 구분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1차만 준비하시면 공법을 못 배우시잖아요. 그럼 공법을 배우다 보면 건축법, 주택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1차만 준비하시면 그걸 모르시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개론시험에서는 2차 과목인 공법이나 중개사법, 공시법의 내용도 내용 자체는 기본적이지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1차만 준비하는 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 수업 때 나오는 정도는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건축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요. 단독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공관으로 구분이 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공동주택의 암기법은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를 합하면 아연세대 기숙사, 아연세대 기숙사라고 암기하시면 좀 더 종류의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주택을 구분할 때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5가지 비교해보면 일단 다중주택부터 연립주택까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까지는 공통점이죠. 660제곱미터는 숫자는 공통점인데 다중주택부터 다세대 주택까지는 660제곱미터 이하란 말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연립주택만 660 초과자가 붙는다는 거죠. 초과.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수는 다중이와 다가구는 3개층 이하고 다세대와 연립은 4개층 이하이며 아파트만 5개층 이상이다. 33445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암기법이 뭐냐면 아오 연세대 4층이야. 뭐 이런 암기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연립 다세대 주택은 4개층 이하. 그래서 아오 연세대 4층이다 라고 외우시는데 뭐 이 암기법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5개층, 3개층, 개층자 쓰지 층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숫자만 기억한다면 나름대로 괜찮은 암기법이지만 개층과 층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만 혼란이 없을 겁니다. 5층 그러면 안 돼요. 5개층이라고 해야지 5층이라고 했다가는 난리가 난다.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층과 개층의 구분이 가능하시다면 아오 연세대 4층이야. 뭐 이 암기법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가 또 하나 있죠. 주택 법령상 얘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지만 그것은 뭐 앞에 내용과 비슷하니까 빼고요. 주택법에선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이 또다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라는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준주택을 답하시면 되는 거고 준주택의 종류는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 4가지가 바로 준주택의 종류에 포함이 된다라고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암기법, 준주택의 암기법은 오노다기. 오노다기예요. 준주택 암기법 오노다기.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런 암기법이 있고요. 뭐 또 다른 암기법. Oh no, 기다려. Oh no, 기다려.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해서 Oh no,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본인들이 맞는 암기법을 취하시면 돼요. 오노닭이라고 외워도 좋고 오노 기다려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얘기하고요. 특히 우리 시험과 관련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구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고 배우신 바가 있습니다. 또 정착물의 의미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의미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의미는 좀 길고 어려워도 있는 그대로 기억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한 정착물을 구분할 때 크게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종속정착물을 얘기할 때는 토지의 일부란 말이 붙고요. 독립정착물을 얘기할 때는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정착물 물어보는데 문장 속에서 독립자가 붙으면 당연히 독립정착물이겠구나. 또 토지의 일부자가 나오면 종속정착물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때 종속정착물 자체는 종류도 많이 물어보는데 크게 도로, 교량, 지붕, 담장 이런 것들도 종속정착물에 포함이 되고요.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얘도 토지의 일부인 종속정착물에 속한다라고 종류를 꼭 외워두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에 비해서 토지와는 독립한다. 독립이란 말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의 뜻이거든요. 별도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와는 무관하게, 토지와는 별도로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독립정착물이거든요. 그 독립정착물의 대표가 뭐냐? 예컨대 건물이라든지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지 또는 수목의 집단, 그리고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까지도 바로 독립정착물에 속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또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 기억나시죠? 일단 설치주체는 보통 다른 말로 출제가 될 때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보통 이 말이 자주 나와요.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를 물어볼 때 그 물건을 설치한 주체가 임대인이면 정착물로 보지만 임차인이면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예컨대 정착물이란 말이 붙어도 임차인자가 붙는 임차자 정착물 이렇게 말 나오면 비록 정착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앞에 임차인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설치 의도,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익의 증진이라든지 가치의 상승을 의도하여 설치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정착물로 본다. 자, 부착 방법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데 부착 방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다. 원칙적으로 물리적 손상 없이, 물리적인 손상이나 훼손 없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면 이는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즉 다른 말로 동산으로 본다. 여기에 가장 대표가 간판이에요. 간판. 여러분 벽에 붙어있는, 건물의 외벽에 붙어있는 간판을 떼어낼 때 옛날과 다르죠. 옛날처럼 건물의 외벽에 곧바로 간판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만 부착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고요. 또 건물 외벽에 부착하더라도 외벽에 구멍을 뚫고 부착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출시켜서 그 간판만을 붙이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판은 건물에 떼었다 붙였다 한들 건물의 외벽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지 않고도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간판은 대표적인 정착물이 아닌 물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뭐냐면 비록 물리적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효용이 감소하거나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정착물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효용이 감소한다,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 불편함을 느낀다. 그때는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여기에 가장 대표가 뭐다? 수도꼭지다. 자,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수도관으로부터 돌려서 떼어낸다 할지라도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의 훼손이 없어요.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해요. 그러나 수도꼭지를 떼어내는 순간부터 수도를 틀어 쓰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학문적으로 부동산 정착물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물건의 성격은 다른 말로 적합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특정 건물에만 맞도록 설계, 제작, 부착된 물건은 이미 그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착물로 본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광희 부동산은 앞에서 보셨던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 결합되어 있죠. 자, 준부동산 뜻은 앞서서 살펴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의 차원에서 보신다면 준부동산이란 등기등록에, 자, 등기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다.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부동산처럼, 그렇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라고 이미 살펴봤던 기억 나시죠? 이제 합해서 더 뭐까지 기억하자? 준부동산 종류도 함께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준부동산의 가장 대표가 뭐죠? 자동차죠. 자, 자동차 이외에 뭐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뭐 건설기계, 법률상의 광업재단이나 공업재단, 그리고 어업권 등도 모두 준부동산에 포함이 된다. 종류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보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특성 들어가야죠. 여기서 부동산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방금 전에 보셨던 부동산 분류 파트를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15페이지를 펴보시면 토지와 주택의 용어라고 나와 있죠. 일단 가로 1번 택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이 따라 붙는다 했죠.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땅이 택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불어 가로 2번에 부지 나왔죠? 부지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건축물이나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란 말 나오면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란 말 나오면 부지를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념은요.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는 물론이고 도로, 하천의 바닥, 철도용 부지처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까지 묶어서 부지라고 한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후보지, 이행지 나왔죠. 자, 후보지건, 이행지건 공통점 뭐라고요?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환, 바뀌고 있는 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차이점? 용도 지역이 있다 그랬죠. 자,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구분합니다. 이처럼 용도 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후보지라고 얘기할 것이고,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이행지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남 1번 후보지 그러니까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등 용도 지역 상호 간자 붙었죠? 용도가 바뀌는 땅이 후보지고, 동그라미 2번 이행지 나오니까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 즉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는 땅은 이행지라고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기면 필지와 획지 나와 있죠. 가로 4번, 5번. 우리 필지 어떻게 배웠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땅이다. 토지 소유권 범위와 밀접하다.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된다. 법률적 개념의 토지다 라고 배웠고, 획지 배울 때 가격 수준이 유사하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 토지다.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의 단위가 된다 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자, 가로 4번 필지에 보니까 첫 번째 줄 지번자 나왔고 오른쪽에 등록단이란 말 나와 있습니다. 또 가로 5번 획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말 나옵니까? 거기 세 번째 줄에 경제적 관점에서 1단의 토지 나와 있고 두 번째 줄에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란 말이 붙어 있네요. 자, 가로 6번 맹지, 가로 7번 대지 비교합니다. 자, 맹지 뭐라고 했죠? 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혀 있다. 그 땅의 어떤 면도 공도, 도로와 연결된 면이 없다. 건축 허가 못 받는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맹지를 보니까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의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다 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줄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말. 이 말은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 말을 바꾸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거고, 자, 가로 7번 대지 나왔죠? 자로 모양의 땅이다. 좁은 통로에 의해 접점을 갖는다. 얘는 맹지와 비교할 때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차이점 비교하시면 되겠고, 자, 가로 8번 나지, 가로 9번 건부지 있었죠? 자, 나지 나오니까 제가 그랬죠. 토지 위에 지상에 건물 기타의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기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땅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남 2번에 보니까 거래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다는 말 적혀 있고, 자, 가로 9번 건부지, 건축물 등의 바닥 토지로 제공되는 토지다. 한마디로 건물이 있는 땅이다 라고 익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거기 맨 마지막 줄에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고 했죠?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토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는 오히려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가로 10번에 공지 나왔죠? 자, 공지 나왔으니까 뭐 나와요? 첫 번째 중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한다. 건축법에서. 또는 다르게 바꾸면 어떤 말 쓸 수 있죠? 공법상 규제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땅을 또 공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소지 나왔죠? 우리 소지 뭐 배웠죠? 다른 말로 원지라고 한다. 꼭 어떤 말 붙는다? 개발되기 이전의 땅. 개발되기 이전자가 꼭 붙어요. 그러니까 대지가 됐건 택지가 됐건 그런 용도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서의 땅이 바로 뭐다? 토지 또는 원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법지, 빈지 나왔죠. 법지는 법이 포인트,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이익은 없거나 적은 땅이다. 그리고 도로의 경계 등 경사진 부분의 땅, 경사진 이 말 나오면 바로 법지를 답하시면 되겠고요. 빈지는 법지와 반대가 되니까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땅인데 예쁘게 포장하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소나지 고압선 아래의 땅인 거 아실 거고요. 포락지 물에 잠겼죠. 자, 휴안지 다 나와 있고, 자, 뒷장 넘겨보시면 2번에 주택의 분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거기 가로 1번에 단독주택 나와 있죠. 그럼 종류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4개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 와보시면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 암기법. 자, 주택 분류, 주택법 나왔죠. 단독 공동주택 참고로 읽어보시고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부동산 특성 파트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